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또 뭐 눈에 띄는 경제 뉴스들 잘 정리해 주실 분 백브리핑의 김상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왜요? 오늘은 뭐 준비하셨죠? 전해드릴까요? 첫 번째 소식은 다시 또 주파수 다툼. 통신 3사들이 항상 다투는 뭐 소재이기도 하고 뭐 장관 역사를 가진 다툼이기도 하죠. 네. 일단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표. 예. 네. 뭐 많은 분들 알고 있겠지만 2011년, 2013년, 2016년 이것도 뭐 조단위 다툼입니다. 네. 최근에 2018년에 또 있었는데 5G 주파수를 놓고 조금 그때 출혈 경쟁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한 3조가 조금 넘었었는데 총 금액이 그 당시에 통신사한테 일종의 주파수 같은 건 도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좋은 도로를 확보를 해야 통신 품질이 좋아지고 그래야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당시에 조금 그 경매가 꼬여서 그 당시에 나오려던 주파수가 안 나왔고 그것 때문에 조금 여진 새로운 다툼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 낙찰을 저렇게 받았었는데, 네네. LG U+만 조그만 걸 받았다. 네, 맞습니다. 다시 다음 사진을 조금 보시면 당시 2015년도에 있었던 그 주파수 할당 경매 결과인데 당시에 원래는 3.4에서 3.7 GHz 총 다 해서 한 300MHz가 경매로 나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과기부가 조금 경매를 바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3.4에서 3.32 기가 사이 20MHz 정도 되는데 그 앞단에 있는 공공주파수랑 혼선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20MHz를 뺀 280MHz를 경매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통신 3사가 세 곳이기 때문에 100MHz씩 나눠가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280MHz니까 조금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3사가 치열한 수다툼을 하다가 결국의 결과는 LG U+가 80MHz를 가져가고 KT가 100MHz, SK텔레콤이 100MHz 이렇게 결론이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LG U+는 당시에 짜투리 땅을 받아간 거네요. 짜투리 땅을. 맞습니다. 조금 적은 땅을 받아간 거죠. 그래서 지난 7월에 당시에 과기부가 니네가 나머지 20MHz를 추가 할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걸 우리한테 재할당을 해줘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통신 3사 간에 말이 안 된다라고 한번 다툼이 벌어졌다가 지난주에 과기부가 이걸 다시 경매에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땅도 팔겠다. 옆에 LG U+ 옆에 붙어 있는 땅도 팔겠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럼 LG U+가 가져가는 거네요, 거의. 일단 과기부 입장에서는 경매에 붙이는 거니까 니들이 뭐 가져갈 거면 돈을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게 조금 복잡해진 게 뭐냐면 이게 다시 한번 사진을 조금 띄워줘 보시겠어요? 지금 5G 서비스를 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을 경매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몇 년 5G를 전에 빼먹었네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네. 그때 100 이렇게 공평하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짜투리 20을 빼고. 야, 요거는 팔면 안 되겠다. 요거는 옆에 거랑 경계선으로 써야 되는 거라 안 돼. 80, 100 이렇게 팔았다는 80, 거. 100만 팔린 건데. 네네네. 80을 사간 LG가 야, 이거 20도 그냥 우리 줘. 그런 거 맞아요. 그렇게 팔어. 그래서 알았어. 그럼 매물로 내놓을게. 너희 통신회사들이 알아서 그럼 다시 입찰해봐. 여기까지 흘러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간단하네. 간단한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KT랑 SK 입장에서는 이게 계륵 같은 거예요. 왜 계륵이냐고 하면 20MHz를 가져오게 되면 돈을 주고 가져오게 되면 사진을 잠깐 다시 띄워줘 보시면 KT랑 SK 대역 포기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 LG 옆집이네 저거.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LG 옆땅을 파는 거네. 활용도가 없겠네. 돈 주고 이걸 따오게 되면 기지국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LG 같은 경우에 옆땅이라서 그냥 기지국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매에 붙여도 KT랑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가져갈 이유가 없는
가져오게 되면 이걸 비용만 들이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KT랑 SK가 반발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별 필요 없다니까 팔지도 말라는 입장이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걸 팔면 저건 사실상 LG 보고 사가라는 LG 보고 얘기고. 사가라는 얘기. 특혜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 있습니다. 싸게 사갈 거고 SK나 KT가 많이 지를 이유가 없으니까. 배 아프네. 배 아프네. 옆집이 땅을 산다니까 배가 아픈 거네. 그래서 사실 SK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잠깐 다시 한번 표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때 좀 밑에 대역폭 낙찰 가격이 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당시에 SK가 제일 비싸게 네네. 주고 샀었네요. 경매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했는데 네. 1단계는 뭐냐면 네 대역폭을 얼마나 가져갈래? 2단계는 어느 위치의 대역폭을 가져갈래? 이렇게 경매를 2단계에 나눠서 했는데 네. 1단계는 가격은 비슷합니다. 네. 근데 2단계 때 SK가 2,500억을 선했어요. 우리가 뒷단에 있는 3.6에서 3.7을 가져가겠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 3.7 뒤에 있는 대역폭을 지금 방송사가 처음에는 네네. 위성통신 대역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대역폭을 5G 대역폭으로 쓰겠다라고 과기부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나오게 되면 붙이기가 쉽겠다. 먹으면 돼. 나중에 그렇죠. 그것까지 먹으면 된다. 그래서 2,500억을 더 쓰는 거죠. LG 같은 경우에는 땅 샀네. LG 같은 경우는 앞단에 20이 남아 있으니 네. 이거는 우리가 80을 가져가도 나중에 조금 더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350억만 더 쓰는 겁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그 필요 없다 중간에 있는 거 가져가겠다 해서 0원을 써냈어요. 2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실 LG U+를 탓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어쨌든 과기부에서 경매하기로 했으면 LG U+가 그냥 결국 가져가는 걸로 끝나게 되겠네요. 그죠? 뭐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논란이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파수를 놓고 통신사들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재밌네요. 이런 것까지도 싸우는구나. 우리는 쓰기만 썼지 뭐 땅 가지고 저렇게. 사실 통신 3사는 주파수 말고는 투자할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이미 포화된 시장을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남이 잘 되는 꼴을 사실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통신사들 좀 더 치열하게 경쟁해 주세요. 저 전화기 바꿀 때 되어갑니다. 좀 경쟁을 너무 안 해서 전화기 비싸. 제사 통신사가 필요하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소식. 두 번째 소식은 예. 중금리 대출 관련된 소식인데 사실 중금리 대출. 중금리 대출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대출일 것 같기도 해요. 예. 지난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인 건데 네.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이나 뭐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총량 관리 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두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총량 관리라는 게 올해 10월, 11월 이때 했던 그 끔찍했던 대출 중단 사태. 네네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그런 겁니다. 그게 총량 관리죠. 네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총량 관리 규제할 때 중금리 대출은 빼고 카운트할게. 맞습니다. 이거는 많이 해줘도 뭐 우리가 대출 많이 해줬다고 뭐라고 안 할게. 그렇죠. 간단하죠? 왜요?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 4등급 이하 중저 신용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잠깐 사진을 띄워줘 보시면 이런 걸 왜 하느냐면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뭐 은행과 저축은행의 그 신용대출 분포랑 평균 중간 금리 중간값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예. 근데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4.4%에 쭉 올라와 있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5.5%에 쭉 올라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대출이 신용대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저신용층이 신용대출을 받기 힘들다.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정부가 2016년도부터 이런 대출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육성 정책을 많이 폈었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 전문은행 네. 카뱅이나 캐뱅 있죠. 얘네들의 2016년도에 뭐 그 은산분리 완화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줬던 것도 얘들이 이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해라라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신용 등급을 치면 한 4등급, 그쵸. 5등급 이런 분들인데 애매한 분들. 애매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데가 더 없다는 밑은 거죠. 아예 저축은행으로 가거나 좀 더 신용 등급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서 빌리거나 맞습니다. 중간이 잘 없었다. 네네네. 그래서 중간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그쵸. 그래서 얘네 대출해 주는 건 맞습니다. 눈 감아주겠다. 눈 감아주겠다.
사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금리 대출을 뭐 활성화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뭐 하반기부터 총량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겠다. 근데 많이 안 했더라고요. 0.5% 정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우리가 950만 원만 카운트를 해주겠다. 진짜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다 카운트 당하는 거네요. 뭐 그렇죠. 중금리 대출을 한다고 별 혜택은 없었네. 은행 입장에서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빼주면 대출 총량 한도가 있는데 중금리 대출은 빼주겠다. 네. 중금리 대출은 정말 10년째 좀 하라고 하는데 진짜. 근데 얘는 진짜 돈이 안 되나 봐요. 돈이 안 되죠. 돈이 진짜 안 된대. 돈이 안 되니까 은행들이 안 하지. 대출 해주라는 건 돈 벌라는 얘긴데. 네, 네. 대출 하지 말라고 해도 은행들이 대출 많이 했다 이번에 이 그러니까 사단이 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신용 이게 4, 5등이 중간에 있는 신용 등급이라고 하지만 위험도는 비슷하게 느낀대요. 근데 저축은행처럼 막 20몇 % 이렇게 못 받으니까 그렇죠. 금리는 한 10%대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안 갚을지 모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들이 아니 어차피 1, 2등급 신용 등급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출을 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으니까 그냥 안전한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지금의 신용평가 체계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대한신용평가 모델 네.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카뱅 같은 경우에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뭐 정착이 되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시장이다 이건.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거다. 네. 근데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 되겠나 하는 거죠. 중금리 대출 그 대출인데 해주면 돈이 안 되니까 연 10% 이자를 받고 해줬는데 손실률이 막 15%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하고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라고 한다고 될까요? 저희가 조만간에 카카오뱅크를 모셔서 이 중금리 대출에서 들어볼 예정이거든요. 뭐 한번 그때 물어보죠 한번. 예고도 하고. 근데 은행한테 이제 중금리 대출 안 됩니까? 그러면 아마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지. 네. 솔직히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금융당국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거 하라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은행이 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 대출 총 증가율을 5% 이내로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뭐 10월에 있었던 것처럼 은행들이 대출 문을 닫아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중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다만 뭐 중금리 대출 자체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조 원. 그래서 전체 가계대출 한 1,744조니까 1.7% 많진 않죠. 여기서 늘어나봤자 뭐 얼마나 늘어나겠냐라는 평가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뭐 올해 그 하반기 같은 대출 중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좀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카뱅섭의 사실입니다. 안 믿으셔가지고. 카카오뱅크? 네. 여러분이 뭐 좀 얘기 좀 하고 듣고 싶은데 잘 안 나올 것 같은 뭐 기업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많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시죠. 물론 한 뭐 10,000명 가까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뭐 팟캐스트로도 들으시고 뭐 정말 수십만 명이 보고 듣고 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더 많이 보시고 하시면 뭐 그 누구라도 그 어디라도 섭외할 수 있죠. 워렌 버핏을 줌으로 연결하는 그날까지 백브리핑은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은 그렇다. 열심히 지금 정부가 여전히 하라고 한다. 네. 심지어는 가계대출 카운트하는 데서도 빼줄 테니 좀 해보라고 한다. 뭐 전체를 다 빼줄지 또 뭐 빼주는 폭을 키울지는 좀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그러나 하는데 은행들은 뭘 빼주든 떡을 사주든 이건 못한다고 하고 있다. 못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실제로 결과는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나오고 있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금리 대출에 관해서는 네. 뭔가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중금리 대출을 받아도 되는 12% 정도의 대출을 받아도 되는 중간 정도의 신용자가 지금 20% 대출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10% 대출을 해주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0%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이 20% 대출 받는 사람들의 군에서 올라와야지. 굉장히 우량한 신용자들만 다시 뽑아서 중금리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20% 대출 나가는 저축은행 캐피탈 이쪽에서 대출 받는 분들의 집단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20%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분은 30% 이자를 낸다고 해도 못 빌려줄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20%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10%만 대출 금리를 물더라도 되는 분이 억울하게 20%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섞여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중금리 대출 하라고 하면서 여기서 고신용자들을 꺼내서 여기다가 중금리 대출을 해주면 이 시장이야 돌아갈지 몰라도 뭐 안 돌아갈 가능성이 쉽지는 않은데 이 시장에서는 이제는 대출 안 못 해줘요. 그럼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런 고민도 뭐 남긴 남을 것 같고. 사실 대출 시장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수요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고. 기관들도 조달 금리가 다 다르기도 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마지막 짧게 마지막 하나 소식. 예. 짧게 헝다그룹 얘기인데 네. 밖에서 잠깐 들어올 때 카톡을 채팅창을 보니까 헝다그룹 얘기는 헝다그룹 결론이 나야 뭐 오피스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헝다그룹이 뭐 말이 많은데 지난 3일에 심야에 기습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2.6억 달러 정도의 빚독촉을 받았는데 못 갚겠다. 이게 내용인 건데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19%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게 파산이 되나 마냐 이런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파산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게 영향이 얼마나 올 것이냐 뭐 이런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파장 클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얘기도 조금 있었고. 헝다그룹은 근데 지난번에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뭐 난리 난 거 왜 뭐야? 망할 것 같다. 그때는 뭐 왜 그랬어요? 망할 것 같다. 중국에 있는 부동산 개발 기업 중에 2위 정도나 되는 덩치가 있는데 이 빚을 못 갚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지금 일단 뭐 금융 위기가 올 정도로 큰 파장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데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얼마나 리스크가 클 거냐 이걸 두고는 조금 평가가 나뉘고 있기는 해요. 지난번에는 아직 안 망할 것 같다는 거였고 네네. 이번엔 거의 망했다는 거의 거고. 망했다. 근데 진짜 망하면 또 뉴스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괜찮을 거라는 근거는 뭐예요? 일단 뭐 괜찮을 거라는 근거는 사실 괜찮다라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기보다는 이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다. 그렇다. 그 예전에 리먼 때랑 비교를 하게 되면 리먼 같은 경우는 파생금융 상품이 전체 자산의 90%였는데 네. 사실 헝다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 72%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려서 결국에는 대주주가 빚을 갚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헝다그룹이 공시를 하고 난 뒤에 중국 정부가 빠르게 조금 뭐랄까 그 시장에 안정 메시지도 내놓고 그리고 실무단도 파견해서 당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뭐 영향은 없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안 돼 있으니까 막 이런저런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 그냥 헝다가 맞습니다. 어려워지는 걸로 끝날 거다. 그렇죠. 근데 헝다가 망하면 헝다한테 돈 빌려준 은행들은 또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게 헝다가 그래서 갖고 있던 헝다가 중국에 있는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거기 네. 2위라는데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2위, 3위라고. 헝다 그룹 전체를 봐도 한 0.3%? 그쯤이야 은행들이 그냥 없던 돈 치면 뭐 안 빌려준 돈 치면 되고 떼인 셈 치면 된다. 거긴 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헤어컷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헝다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네. 이게 혹시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인 네. 거 아닌가 하는 거고 중국 경제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뭐 좋을 리가 없죠. 맞습니다. 특히 내년에.
그래서 사실 헝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죠. 네. 부동산 경기가 꺾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에서 건설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성장률에서 한 50%도 건설 산업이 다 차지를 하는데 이게 꺾이게 되면 중국 경제가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고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걸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예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알아야 되는 설명을 좀 드리면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못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맞습니다. 있는 뉴스예요. 네. 그렇죠? 중국이 생각보다 위기가 오래가네 내지는 중국이 좀 불안불안하네. 네. 그러면 내년 초 뭐 우리나라 혹은 뭐 세계 경기 안 좋아질 좋을 수 리 있고. 없고 네. 뭐 그만큼 헝다가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네.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의 흐름 뭐 이런 것들 예측하는데 뭐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의미를 좀 만들어야. 아니 이게 건설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해 이런 문장인데 요거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중국.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 그러면 뭐 건설이죠. 영향이 좀 굉장히 큰. 이게 뭐야 헝다뿐 아니라 사실은 네. 전체적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 GDP에도 영향이 좀 있긴 있겠네요. 중국 부동산 문제는 또 지방 정부 부채랑 바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주 수입원이 토지 사용권이죠. 네. 근데 그걸 팔아서 집을 안 짓는 돌아가게 건데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헝다가 무너지면 문제가 여기는 분양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서 건설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서 네. 분명히 피해받는 사람들이 나 돈 내고 중도금 다 넣었는데 헝다가 망하면 헝다가 지어주겠다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 정부가 별다른 대안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것도 이제 못 믿어서 안 사는 그런 구조가 되면 다 같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일단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 뭐 알리페이, 네. 뭐 위챗페이 이런 거 하려고 쌓아놨던 돈을 사실은 제대로 굴려주면서 이자를 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뭐 어디다 굴리나 하면 건설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챗페이에 있는 돈도 어떻게 될지 애매해지는 그러네요. 있습니다. 조금 더 보죠. 진짜 망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 진짜 망하면 또 한번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망할 것 같다는 헝다그룹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깍브리핑의 김상훈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고생 많았고요. 네. 네, 시간 다 됐네요 이제. 예. 아, 글로벌 라이브 할 시간인데 네. 뭘 보십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만 보시고 또 일찍 일어나서 네. 내일 오후 5시에 백브리핑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자, 저희 티셔츠 많이 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